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저는 백율희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2달이 넘어갑니다. 그 사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혼란한 정국이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과 함께 현재 정치권 상황부터 지역의 현안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설 연휴는 어떻게 지역구에서 잘 보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금요일 저녁 늦게 이렇게 내려오고 또 월요일 첫 차나 일요일 막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금기원래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미리 내려와서 전 기간을 풀로 지역구에 있었습니다. 정말 집에 있다는 것, 또 지역구에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또 어차피 또 지역구 구석구석을 다녀야 될 게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또 급식소 등등을 많이 다녔고 또 지역의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 뵀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시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들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질타도 해주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흔히 이 명절 연휴가 민심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기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에서 설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가 좀 살아나게 해달라. 이게 모든 분들의 공통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설과는, 다른 명절과는 달리 좀 특이한 이번에 또 한마디가 계셨는데,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좀 빨리 끝내달라.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정국을 빨리 끝냄으로써 좀 안정화를 시켜달라. 그래야만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이건 특히 이제 기업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해외의 이제 바이어들이죠. 파트너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너 그렇게 괜찮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대화를 하는 우리 쪽의 기업인들이 그게 약간 스트레스도 되고 자기도 뚜렷하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 정치인들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고 결국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빨리 좀 정리해라. 이런 질타가 많았습니다. 네, 이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2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처음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이제 국회에서 함께 지켜보셨을 텐데 초선 의원으로서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크게는 그렇습니다. 지금 2024년, 25년에 걸쳐서 가고 있는데요. 지난 2달간 이 대한민국에 이런 무력을 동원한, 군사력을 동원한 그런 비상계엄, 불법이죠. 그것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우리가 상상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참담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로 그날 밤 달려가죠. 달려가는 과정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기 위해서 집 대문을 나설 때 우리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나가는 남편 또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죠. 아마 그런 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똑같았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의 그거는 담을 넘을 수밖에 없죠. 저도 막혔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그런 긴박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그 이후에 한 4시간이 더 지났어야 비상계엄의 공식 해제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에 걸쳐서 국회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는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전 국민이 함께 보셨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쓸 만큼 긴박하고 또 반전과 반전이 진행된 그런 시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불안정한 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경제인들 다 모두 크게 걱정하고 있는 그런 2달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정치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역사가 퇴행되지 않도록 지금 사실은 이거는 이제 독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물리력이 동원되었던 것이죠.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제대로 복원돼서 의회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국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치 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 정치도 논란이 되고 있죠. 지난 설 연휴에도 이제 옥중 메시지를 내면서 계속해서 그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계엄의 이제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상황일 때 비상계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각의 장관들이 그날 밤 비상계엄을 할 요건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시나 사변도 없었고 그에 준하는 상황도 없었다라고 총리부터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강변하고 있는 대통령의 말씀은 변명일 뿐이고 어찌 보면 좀 비급한 변명이고 어찌 보면 비열하기조차 한 변명이죠. 그래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데 그럼 왜 그런 변명을 지금 계속 하시는가? 그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극단적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그걸 통해서 헌재라든지 또 사법부에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 또 최악의 경우에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판결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지속적인 어떤 대항이나 투쟁을 이끌어가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뭐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는 거고 특히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100수십 건의 부정선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많이 이야기하는 전도사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의 선거구에서 일어났던 선거 개표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전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고 한 표 한 표 수기로 다 했을 때 확인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의 명분으로 삼는 부정선거는 명분이 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가짜뉴스라는 게 전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났는데도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 중에 30%의 국민은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믿고 주장을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본인 개인의 살 길을 찾고 또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가를 분열시켰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가장 나쁜 정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내란 관련된 사태를 이제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현재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황이죠. 지난달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다시금 국회로 되돌아왔는데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미 법리적으로 이걸 더 이상 거부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왜인가 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에서 지적했던 뭐 헌법 위반 사항을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안 된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그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바꿨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족되게 다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지적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제2요구에서 국회로 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권한대행이 과도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러한 대응은 왜 이런 과도한 일을 하는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권한대행도 이 내란에 연루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하게 됐을 때 자신의 연루 사실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자신이 설사 연루됐다 하더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 그럴 때 설사 자기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류를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된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를 삼으면서 이 헌재 탄핵 심판의 공정성 논란을 또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억지 주장이죠. 고시 동기고 연수원 동기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압니다. 그때는 갑자기 정원이 늘어나서 합격자가 300명이 되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300명 중에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동시에 역으로 설명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고시 출신입니다.
그럼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닙니까? 그럼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 사시 동기고, 사시를 같이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동문들이고 더 절친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재척 사유는 그쪽이 더 많죠. 그런 식으로 논리를 붙이면은 대한민국에서 재판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한 달에만 걸치면 다 사돈의 팔촌이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예. 억지 논리고, 그래서 결국은 국힘에서 주장하는 이런 논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법제도 전체를 부인하고 사법제도를 불신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미리 부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투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밑자락 깔기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국힘에서 주장하는 양권 씨라죠, 두건 씨가 주장하는 이런 주장대로 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재판관을 수입하지 않는 이상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혼란한 전국이 얼른 해소가 돼야 또 민생 경제가 또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제 민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설 연휴 동안 이제 살기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생 경제 그 회복을 위해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대안들이 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도 장관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나온 대안이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당장 시행하는 핵심적 대안이 예산 조기 집행입니다. 근데 이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해서 빨리 흐름을 만들자는 건데, 뭐 그것도 좋은 정책 중에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 집행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항상 저도 뭐 창원시장 4년 내내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일했고, 그때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늘 그 행안부로부터 치하도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단의 시기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특단의 조치가 뭔가? 그러면은 예비비를 편성해서 바로 우리 경제 내수를 돌릴 수 있는, 내수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책을 시행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20조 정도의 예비비가 필요하고 집행이 필요하다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문기관에서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0.3%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화폐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지역의 전통시장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지역 경제가 좀 돌아가기 위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발행도 좀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전혀 안 하고 계셔서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첫째는 빠르게 한 20조 정도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 몇 가지 전략들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어려운 철강산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지역을 뭐 이제 경제 산업 위기 지역으로 예. 지정을 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주는 거, 고용 위기 지역을 선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18일에 창원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러 분야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그 창원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직접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창원은 전통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 공장을 하시는 분들, 여러 회사가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회발전 특구를 신청을 했는데, 이 산자부에서 자꾸 늦어지고 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나서서 그 연락을 받자마자 그날 담당 사무관, 과장, 국장, 차관, 장관, 그리고 이제 그 지방시대위원회 담당 비서관까지 제가 전화를 다 했습니다. 왜 우리 제조업인데, 제조업과 관련된 특구를 하려는데 신속하게 안 해주고 미루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회의 때마다 장차관을 만나면 또 뭐 예결위에서도 장관에게 직접 이렇게 해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직접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됐다는 받았는데요. 미래로 가는,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됐고 또 대부분 수소와 관련된 그런 제조 공장들이 창원에 추가로 지금 들어옵니다. 약 7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약 1,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 국가산단은 제조업 중심입니다. 이 제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고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용과 경제를 떠받치기 때문에 미래로 가는 제조업 반드시 돼야 되고요. 빠르게 이미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 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미래 특구, 기회발전 특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 기업이 투자할 때 여러 부담을 갖습니다. 또 자기가 다 이렇게 투자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또는 정시로부터 이렇게 다 자금을 만들어서 가게 되는데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세금도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뭐 법인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10년간 면제를 해준다든지 감액을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의욕을 부추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은 잘한 정책이라고 보고 빠르게 시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 지역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네네. 하셨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기후 위기 때문에 뭐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또 특히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 건강도 위협하고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소도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59기의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그 중에 28기를 36년까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애면은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그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다른 데 배치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발전 5개사에 계시는 정규직들은 그대로 전환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21대 국회 때는 다 전환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국회에. 예. 근데 제가 이제 당선이 되고 국회에 등원을 하기 전에 우리 하동과 삼천포에 계시는 그 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 저를 창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저희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국회에 가면 이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강력히 저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자마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다 된다, 전환이. 그런데 현장의 노동자들은 전혀 전환이 안 될 것 같고 준비도 없다, 불안하다, 확인 더 해달라, 이래서 예. 재차 요구를 했더니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2,000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들과 노동자들과 논의를 해서 기존에 발의된 법안도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개정 바꾸어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 끝까지 합치면 10개, 최근에 이제 하동에 서천호 의원까지 발의를 해서 11개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빠르게 논의를 해서 잘 준비해서 걱정 없이 정의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이 야당 발의 법안들, 각종 법안들에 조직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이런 민생 법안인데도 야당 발의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 또한 악법 목록에 올라서 지금 반대 의견이 만 건이 모였다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건 악법이 아니고 선한 법, 선법이죠. 예.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법이고요. 정부도 뭐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려 하고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이걸 지적하고 난 이후에 산자부와 노동부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논의를 하자 해서 논의 진행 중인데, 다만 그게 노동자 대표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그걸 개선하라고 지금 제가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큰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발의하고 난 뒤에 좀 지나서 국힘의 서천호 의원도 지역구가 하동이 들어있고 또 하동이 있으니까 그 발의를 했어요. 예. 뭐 큰 차이가 없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하고 단순히 야당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서천 의원도 지금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성을 회복하지 않고 당파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정치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 공격이 뭐 실효성이 있는 공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민생 법안에까지 악법이란 좌표를 찍는 그런 행동을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 법안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또 지역사회의 그런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이 참 인상이 깊은데, 의원님께서는 특히나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떤 권익 보호나 제도 개선에 좀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이 된 것은 IMF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파견법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유연성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당시에 우리 경제 위기는 이미 타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유산인 이것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이게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그 비정규직이 양산됨으로써 그게 하나의 족쇄가 되고 억눌림이 돼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정말 뭐 결혼도 포기하려 하고 또 설사 결혼한다 하더라도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그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보호하고 제도를 좀 개선해내는 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 동력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자 측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포용적으로 그 부분을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또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불러일으키는 내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많이 하시는 말씀으로 트리거가 됐죠. 방아쇠를 당긴 거죠. 지금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씨의 그 수많은 불법 선거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위에 매간매직이라든지 공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정권을 뿌리째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이 더 규명되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더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지금 이제 거제에 가면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그게 그때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제 파업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개입이 있었고, 또 그것과 동시에 강력한 그런 탄압과 억압이 있었다 하는 것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순식간에 하나그룹으로 대우해양조선오션이 넘어갔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금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속에 앞으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참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끝으로 방송 통해서 이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불안정한 전국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시고 또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전국을 빨리 수습하고 안정화시켜 우리 국민들의 삶이 평화롭고 또 윤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